네, 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 전임연구원 주원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AFC 아시안컵 U17세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 선수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를 같이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구는 그 피파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낸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라인 브레이크 패스라고 해서 그 수비와 수비 라인 사이를 패스를 하는 이런 패스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 브레이크 패스가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술 요소로 이 상위권 팀들의 주요 특징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피파에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라인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선수들이 볼을 받는 압박 속에서도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존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협회에서 그 하이 퍼포먼스 그룹이 분석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라인 브레이크 횟수가 평균 정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평균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또는 브라질 이런 다른 국가들 같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공률이 높고 또 빈도수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 축구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 축구 선수들의 여자 축구 선수들의 라인 브레이크 횟수나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의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살짝 아래에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브라질, 스페인 같은 다른 국가들은 좀 더 성공률도 높았고 시도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라인 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이 볼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전진 드리블을 하는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피파에서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성공적인 팀과 또 실패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상위권으로 가지 못한 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을 했는데 결국 이런 전진 드리블 또한 더 높은 레벨로 갈수록 더 많이 시도를 했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고강도로 뛴 거리나 스프린팅으로 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탑 10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더 많이 뛴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 볼 프로그레션, 전진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탑 10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시도하는 것들이 좀 떨어졌다, 이런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여자 축구도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서 워크샵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맨 위에 보이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탑 10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한국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월드 탑 10 국가들의 특징들, 그리고 또 최신에 나오는 다양한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다양한 디테일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세계 축구와도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이는 초록 색깔 4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유소년 육성을 위한 과제라고 해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높은 압박 강도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실제 경기처럼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격, 수비, 전환 국면에서 많이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경기 기반 훈련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압박 상황, 빠른 템포,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이나 기술을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격, 수비, 1대1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득점과 관련해서 이런 능력들이 향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이 2가지 압박 상황,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 그리고 기술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공격, 수비, 1대1 능력 향상과 관련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 분석에는 크게는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량적인 분석,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서 경기 내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량적으로 분석할 데이터로 보지 못하는 것들,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서 공유드릴 내용은 이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도전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압박 상황,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이나 기술 같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선수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들, 더 디테일한 것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이 어떤 것들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전진 패스 분석인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요. 일본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일본이고요. 왼쪽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른쪽 밑에가 우즈베키스탄 데이터입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존 2에서 존 3로 가는 패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존 2에서 존 4로 패스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존 3에서 존 4로 패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전진 패스를 분석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총 759회, 다른 일본은 총 656회, 사우디아라비아 888, 우즈베키스탄 834. 이거는 경기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당 얼마나 했는지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전진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경기당 전진 패스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평균 약 164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평균 152회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앙 지역만 따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일본이 또 마찬가지로 중앙 지역에서도 전진 패스의 비율이 약 26회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이 이 네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었습니다. 한 경기당 약 19회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앙 지역에서 전진 패스의 비율이 좀 적었다는 것은 사실 선수들이 그 압박이 많은 상황, 그 수비 밀집 지역에서 볼을 받았던 횟수도 적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시도를 많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를 적게 했다고 해서 선수들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상으로 보면서 질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향상을 시켜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잘한 패스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잘한 영상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조금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나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향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실수한 장면들을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들을 향상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스를 주는 선수를 봤을 때 그 선수가 패스의 타이밍이 좋았는지 또는 강도는 또 적절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선수의 패스의 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선수의 패스의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가 또 강도가 약했던가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라고 우리가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주고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패스를 받는 선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패스를 받는 선수는 또 다음 플레이를 위해서 사전에 또 스캐닝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스캐닝을 하고 그 정보를 이용을 했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선수들한테 실제로 그 선수가 스캐닝을 했는지 또 그 스캐닝을 한 정보를 이용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그 선수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그런 스캐닝을 했던 것들 또 하지 않았던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또 성장을 장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패스를 했을 때 그 주변 동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스를 주고 시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패스를 주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패스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 왜 시도를 안 했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그 안 했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을 가진 선수가 그 주변의 상황을 읽지 못하고 그냥 측면으로 패스를 했는지, 이게 뭐 스캐닝을 안 해서 측면으로 패스를 한 건지 아니면 상대 압박이 있어서 패스를 한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선수들이 그 상황을 읽지 않았다면 그 선수들이 상황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을 가진 선수가 주변 상황은 읽었지만 중앙이 막혀서 패스를 가운데로 놓지 않고 측면으로 패스를 했는지, 그러면 그 선택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수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상황을 읽고 중간에 공간이 있었지만 그 공간에서 다른 선수들이 그 패스 옵션을 주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제 공 가진 선수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다른 선수들이 패스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로 상황을 읽고 중앙에 옵션이 있었지만 뭐 더 좋은 옵션을 선택을 했는지, 예를 들면 상대 뒷공간 침투하는 선수에게 바로 다이렉트하게 패스를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수들한테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압박 상황,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하거나 기술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안컵 U17세 아시안컵을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자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자료였냐면 2023년 월드컵, 인도네시아 월드컵이었는데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가운데로 전진 패스를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그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대회에서도 나타난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제대회 그리고 국내 대회 이렇게 모두 빌드업을 할 때 대한민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데이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선수들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가운데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 측면으로 먼저 플레이를 하는 영상들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측면으로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를 조금 있다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 팀들 말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또 어떻게 시도를 했는지 한번 가치를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선수들인데요. 좀 더 전진적인 액션들을 많이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봤을 때도 우즈벡 선수들은 좀 더 전진적인 액션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아까 데이터 같이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진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도 전진적으로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장려를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안컵 뿐만이 아니라 또 피파 월드컵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인데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전진적인 패스를 하고 풀어 나오는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즈벡 선수들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이용을 해서 수비의 압박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생긴 공간을 다시 사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터뷰를 보았는데 최근에 이제 서령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럽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달랐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이 서령우 선수가 대답하기로는 템포가 다르다. K리그보다 유럽의 템포가 훨씬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좀 실수를 줄이고 확실한 플레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U자형 빌드업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안컵도 분석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U자형 빌드업을 어떻게 잘 해서 풀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로 패스를 집어넣어서 상대의 압박을 끌어내고 그 끌어낸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우리만의 무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표팀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선수들한테 좀 더 가운데로 많이 패스를 실수를 하건 뺏기건 시도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대1 공격, 특히 득점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67세 경기 끝나고 이 옵타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옵타에서는 이 돌파 드리블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공을 소유한 선수가 두 명의 직접적인 수비수와 마주하면서 드리블로 상대방을 제치고 점유를 유지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1대1 돌파 드리블, 1대2 돌파 드리블, 이 테이크온 돌파 드리블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시안컵 참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3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예전에 이제 남자 월드컵, 여자 월드컵, 20세 월드컵, 또 17세 월드컵, 아시안컵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전진 드리블의 숫자가 적었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를 많이 했다. 근데 또 시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디에서 많이 시도를 했는지, 어디에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한번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돌파 드리블의 시도가 많았고 성공한 횟수도 많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공교롭게도 드리블의 숫자, 이 돌파 드리블의 시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밑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들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측면, 그리고 공격 지역 뿐만 아니라 수비 지역에서도 많이 시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시도가 많았고 실패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또 비교를 해보면 이 우즈베키스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돌파 드리블의 시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도가 좀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시도는 했지만 또 성공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려를 해서 측면은 우리가 측면에서 드리블을 많이 하고 성공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장점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드리블을 하는 것들, 이게 성공률이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더 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는 많이 했지만 그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수들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영상들을 그냥 보고 선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에서 선수들이 어떤 부분을 발전하고 향상시켜야 할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선수가 상황을 읽지 못하고 돌파 시도를 했는지, 그냥 단순한 루틴화된 행동인지, 예를 들면 뭐 수비수가 앞에 2명 이상 있는데도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선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또 피드백을 주면서 선수들이 주변 상황을 읽고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을 읽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연계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는지, 상황을 읽고 드리블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패스를 줄 때 패스 미스를 했는지, 그러면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뭔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서 그 선수들이 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아시안컵 17세 이 아시안컵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의 선수들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른 국가의 선수들도 이 1대1 기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죠. 다른 국가의 선수들의 1대1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또 우리나라 17세 대표팀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지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네 번째, 그리고 가운데 아래 있는 게 다섯 번째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인도네시아 경기였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예멘, 타지키스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5경기를 했는데요.
분석을 해보았더니 대한민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가 약 71회, 경기당 14.2회의 돌파 드리블을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4강 진출한 팀들의 평균 상대 테이크온 시도 횟수와 그리고 또 나머지 팀들, 4강을 들지 못한 나머지 팀들의 평균 상대 테이크온 시도 횟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4강 진출한 팀들은 더 강력한 팀들이다 보니까 수비할 때 상대가 테이크온한 시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4강 진출한 팀들의 평균 상대가 테이크온한 시도가 약 14.7회였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18.4회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4.2회였으니까 이런 1대1, 상대가 1대1을 많이 시도를 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적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선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의 의도, 움직임, 공간, 상황을 파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수비 전략, 간격을 얼마나 유지를 했는지, 또 상대를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 프레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 동작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줘서 선수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수비 동작이 정확하고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축구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압박 상황,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하거나 더 그런 기술을 이행을 하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격, 수비, 1대1 능력 이런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우리는 더 발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약 10%만 대표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반면 나머지 선수들은 클럽팀 또는 학원팀에서 약 90%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았던 선수들이나 아니면 오지 못한 선수들은 100% 클럽팀이나 학원팀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U자형 빌드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으로 선수들이 많고 상대가 많이 있는 밀집 공간으로도 패스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선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좋은 피드백을 영상을 통해서 주고 그 선수들이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현장에서 이런
선수들한테 할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주고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나무라지 말고 칭찬을 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개인 선수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왼쪽의 그래프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수들이 슈팅을 또 얼마나 했는지, 뭐 패스를 얼마나 했는지, 전진 패스를 얼마나 했는지, 또는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볼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뿐만 아니라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패스를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패스를 했고 또 실패를 하고 성공을 했는지 다양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한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더 디테일한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 선수들한테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선수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보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유럽 국가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도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그 사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감독님 그리고 지도자 코치님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수들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최근에 읽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그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같은 영상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 비슷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팀에서 어떤 것들을 공격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볼지 수비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볼지 이런 것들을 팀에서 정해서 팀에서 같이 일하는 감독님, 코치님들이 그 기준을 통해서 선수들을 분석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준다면 좀 더 명확하고 일관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선수들이 헷갈리지 않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인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개인 개발 계획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왼쪽에 보이는 개인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작성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선수가 생각을 하는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지도자분들의 생각, 그리고 영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주요 개발 영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문서화를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작성을 한다면 그 선수가 본인이 실제로 잘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향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IDP, 이 개인 개발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데이터적인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들을 피드백을 일관성 있게 준다면 선수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축구협회와 이제 다른 국가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17세, 20세 성인 대표팀 경기력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17세에서 성인까지 전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신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17세 선수가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갭이 많이 남아있다. 성인 선수까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인 개발 계획을 고려를 하고 선수들을 성장을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압박 상황, 그리고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하고 기술 이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패스를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앙 지역, 그 상대 미드필드 사이에서 전진 패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해보고 그 실패를 겪으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더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준다면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 축구 현장의 전체적인 문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U자형 빌드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그 U자형 빌드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진적으로 패스하는 그런 능력들도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장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측면 돌파 드리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장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골대 앞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거나 성공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드리블 뿐만이 아니라 이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능력, 아니면 한번 잡고 마무리를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 선수 성장을 위해서 데이터도 좋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좀 더 그런 것들을 팀에서 일관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수들한테 계속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개인 개발 계획, IDP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을 발전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고 17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선수까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